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부에 이제 온지 한 2달 정도 됐고, 양자연구회는 저번에 한번 출석했는데, 그때 뵌 분도 있고, 이제 오늘, 어, 계신 분들 중에 못 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사 과정을 제가 2018년 초에 1월에 마쳤고요. 그때, 그리고 그 후 한 2년 반 동안 양자 컴퓨팅을 하는 그 사이콘텀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요, 그, 제가, 박사 과정을 하던 시기 2013년부터 17년 정도에 걸쳐서 수행하던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용이 이제 디펜스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게, 이게 내용이 이제 제가 박사 과정 때 수행했던 연구라서 내용이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분야를 박사 과정 마치고 안 한 지 지금 만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약간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제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다이아몬드 고체 안에 점결함을 만들면 이제 이걸 컬러 센터라고 해서 인공 원자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양자 기술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인공 원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전자가 있고, 그 전자의 스핀이 있는데, 제가 한 연구는 이 스핀과 어, 다이아몬드 고체 내에 진동, 이제 고체의 진동을 보통 양자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포논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쿠스틱 포논 간의 인터페이스를 멤스 소자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구성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어쿠스틱 포논과 스윙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왜 유용하고 흥미로운 연구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첫 번째 한 실험이 MB 센터 스핀과 포논과 인터랙션을 본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MB 센터 말고 실리콘 베이컨시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라고 MB 센터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MB 센터 대신에 실리콘 베이컨시를 왜 쓰고 싶었고, 이걸로 어떤 실험을 해봤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소자 기술이 잘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흥미로운 양자 소자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견해를 소개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 논문으로부터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양자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기본 요건이 양자 정보를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에 인코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모든 게 양자 시스템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5가지 정도의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정보 인코딩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인, 예를 들어서 고체 같은 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하면 원자나 분자가 되고, 여기에 양자 정보를 인코딩을 할 수가 있고, 그 내부에 속한 전자나 핵 같은 것도 양자 정보로 이제 인코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제로는 전자기학에서 쓰는 전자기파의 가장 작은 개념인 광자의 경우에도 양자 정보를 인코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아니면 슈퍼컨덕팅 큐빅 시스템처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체에도 양자 정보를 인코딩해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특성들을 각기 살펴보면 각기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극단의 예로 이 슈퍼컨덕팅 큐빅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그 물리적인 크기가 일단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꽤 크고요.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커플링 레이시 크기 때문에 양자 정보를 조작하기에 유리하고, 또 같은 이유 때문에 코어런스 타임을 길게 만들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뉴클리어 스핀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도 작고, 그리고 커플링 레이도 작아서 양자 정보를 처리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하지만 대신에 코어런스 타임이 길기 때문에 양자 정보를 이제 오랫동안 저장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체 양자 컴퓨터 같은 걸 쓰면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각기 기능을 블록별로 분류를 해서 그 기능에 요구되는 최적의 양자 시스템을 거기 넣고, 이제 그것들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이제 전혀 새로운 생각이 아닌 게, 고전 컴퓨터의 구조를 봐도 메모리가 층위가 있고, 뭐 램이 있고 캐시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 시스템에서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 시스템들을 합쳐서 전체 기능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좀 챌린징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양자 시스템을 합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유용한 연구라는 것을 이런 점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한 시스템은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라고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는 사실 퀀텀 이미터라고 불리는 더 큰 이제 양자 시스템 중에 하나의 하위로 분류되는 작은 시스템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퀀텀 이미터 자체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양자 시스템의 이제 유용한 하나의 소자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응용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 양자 퀀텀 이미터라는 것은 이제 원자랑 비슷한 건 거의 다 퀀텀 이미터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이 사이에 변이가 일어날 때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의 이제 단일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퀀텀 이미터라 불릴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공진하는 옵티컬 캐비티랑 결합을 하게 되면 캐비티 QED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돼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양자 시스템끼리 연결을 해서 얽힘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구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퀀텀 인터넷이라는 이 논문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퀀텀 이미터의 역할을 대체할 다른 양자 시스템은 사실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 퀀텀 이미터의 특성이 전위를 일으키면서 싱글 포톤을 내보내는데, 싱글 포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정보를 인코딩할 수가 있는데, 싱글 포톤처럼 먼 거리를 양자 정보를 잃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 말고는 딱히 다른 대안이 잘 없습니다. 싱글 포톤이 이제 동작하는 큰 장점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자기파 중에서도 텔레콤 정도 분야로 이제 아까 유경식 교수님이 언급했던 그런 파장대로 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옵틱 광섬유를 만들 수 있는데, 광섬유는 오른쪽 밑에 보신 것처럼 이게 로스가 0.2 dB per 킬로미터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엔지니어링 많이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광자의 양자 정보가 있다고 할 때 엄청나게 좋은 양자 메모리라고 바꿔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손실이 적은 특성이 있고, 그리고 상온에서도 광자가 이제 프리퀀시가 수백 테라헤르츠대 이상이 되면 단일 광자의 에너지인 H바 오메가 KT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설머 노이즈의 간섭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광자는 양자 정보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수단이라서 굉장히 퀀텀 이미터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퀀텀 이미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기능별로 단순히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로컬하게 퀀텀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위를 일으킬 때 단일 광자를 밖으로 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메모리랑 방출하는 광자의 양자 정보랑 두 개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제로 제가 오른쪽에 NB 센터의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위쪽에 A2는 들뜬 상태고, 바닥에 세 가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세 개는 바닥 상태인데 스핀에 따라서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2에 들뜬 상태에서 디케이를 하면서 이제 바닥 상태로 가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스핀이 어떤 스핀 상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출하는 광자의 편광과 서로 상관관계가 생겨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광자와
내부의 이제 스핀의 양자 상태 간의 얽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양자 인터넷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퀀텀 이미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내부에 존재하는 메모리, 보통은 이제 스핀을 많이 씁니다. 스핀이랑 방출하는 광자의 이제 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다른 양자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추가를 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게 그 당시 이제 10여 년 전쯤에 많이 되고 있던 연구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포논이란 것입니다. 포논은 이 기계적인 진동의 이제 양자적 개념인데, 이 포논을 이용해서 다른 양자 시스템과 커플하는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슈퍼컨덕팅 큐빗 시스템인데요. 이 슈퍼컨덕팅 큐빗의 이제 조세순 정신이랑 직접 커플링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서킷과 커플링하고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슈퍼컨덕팅 큐빗 기술이 아니더라도 포논이랑 또 포톤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연구가, 예를 들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옵토미케니컬 크리스탈 같은 소자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글 포논이 싱글 포톤으로 전환되는 그런 소자를 옵토미케니컬 크리스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양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포논과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연구 분야에서는 포논을 유니버설 퀀텀 인터페이스 뭐 이런 이름을 법명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이제 포논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바이브레이션이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 어떤 양자 시스템이 됐든 뭔가를 움직여서 그 이제 양자 시스템의 변화를 주는 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나 매그네틱 필드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런 필드의 경우에는 그 특정 필드에 반응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고, 반응한 시스템이 있고 않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뭔가를 움직여주게 되면 이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포논의 경우에 커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퀀텀 이미터란 것이 유용한 양자 소자고, 또 포논은 이제 보통 다른 시스템과 결합을 잘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이 포논을 이용해서 이제 NB 센터와 같은 퀀텀 이미터, 고체 안에 있는 퀀텀 이미터와 포논 간의 이제 퀀텀 이미터의 스핀과 포논의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이론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의 루킹 그룹을 중심으로 이런 제안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NB 센터가 있고, NB 센터에 스핀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왼쪽에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바로 주변에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물체를 두고요. 그 물체의 끝에 자석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포논의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이런 움직이는 물체에 인가를 하게 되면 이 움직임이 여기 발생을 하고, 끝에 있는 자석이 움직이면서 주변 자기장을 변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변조된 자기장을 NB 센터가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커플링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포논과 스핀을 인터페이스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근본 물리 원리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건 NB 센터란 것이 고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NB 센터는 결국에 고체 안에 존재하는 점결함이라서, 점결함인 인공원자 같은 존재라서 이제 오비탈도 갖고 있고, 주변 원자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오비탈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포논을 인가하게 되면 고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고체의 진동이라는 건 결국 이 아톰 간의 거리가 바뀌는 걸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 있으면 NB 센터의 오비탈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물리적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스트레인이 이제 변형이죠. 스트레인을 이용한 그런 커플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도 제시가 되어서
이런 것을 실험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D 센터의 스핀과 이제 스포논 간의 인터페이스를 스트레인을 이용해서 한 그런 실험을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NB 센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내에 다이아몬드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접한 두 개의 탄소 원자를 빼고 질소 원자를 넣고 그것이 하나의 원래 탄소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하나가 비어 있으면 이제 NB라고 해서 NB 센터라고 불립니다. 그 NB 센터의 경우에는 인공원자처럼 오비탈이 있어서 고유의 전자 구조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비탈 간의 전이가 있을 때 단일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하고 이런 것이 가능해지고요. MB 센터가 많은 곽광을 받고 연구가 많이 되었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시스템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의 측면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게 양자 시스템인데 이미 고체 안에 트랩이 돼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링 하기가 좋고요. 두 번째로는 크기가 작아서 작은 공간에 많이 놔둘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플로레센스 이미지가 있는데 작은 공간에 보면 아주 많은 MB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알려져 있고 MB 센터를 만드는 각종 테크닉들이 연구가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MB 센터의 스핀의 성질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 바닥 상태에 보면 스핀이 플러스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가지 스핀 트리플렛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에 이제 두 개를 선택하면 큐빗을 이제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핀의 특징이 코어런스 타임이 꽤 길고 특히나 이제 상온에서도 이게 밀리세컨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코어런스 타임이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스핀의 이제 양자 상태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읽어내는 데 있어서 이 레이저를 써서 옵티컬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읽어내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핀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532나노미터 그린 레이저를 쏴줬을 때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나오는데 스핀의 상태에 따라서 플로레센스 시그널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스핀의 양자 정보를 이렇게 옵티컬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결합돼서 MB 센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MB 센터에 관해서 이제 자주 언급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MB 센터 자체도 좋지만 MB 센터가 많이 연구된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호스팅 머티리얼인 다이아몬드가 좋기 때문입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좋은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스핀의 양자 정보를 이제 갖고 있으면 이 스핀의 코어런스 타임, 정보가 유지되는 시간이 이제 긴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스핀을 오랫동안 코어런스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핀은 결국에는 작은 자석과 같아서 주변 자기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자기장의 노이즈가 적은 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안에서 자기장 노이즈 성분이 뭔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MB 센터 주변에 이제 보통 MB 센터가 아닌 다른 질소 원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속하는 전자들이 있으면 이게 전자 스핀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하게 되면 소음으로 작용해서 MB 센터의 이제 양자 정보를 잃어버리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소 원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류의 우리가 원치 않는 임퓨리티 원자가 있고 거기 스핀이 있어서 자기장 노이즈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다 MB 센터에 방해가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카본 12가 이제 98, 9% 정도로 많은데 카본 13도 조금 1, 2%의 소량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서는 항상 보통 다이아몬드 단결정에서는 카본 13이 있고 카본 13 누클레어 스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또 플럭추에이션을 하게 되면 MB 센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공정 기술이 사실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엘리먼트 6라는 회사의 샘플을 많이 사서 썼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CBD 등을 통해서
아주 퓨어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이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각종 임퓨리티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제거를 해서 이제 숫자를 낮추고 뿐만 아니라 동위 원소인 카본 13을 제거해서 이제 그 숫자를 내추럴 어번던스보다 줄이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술이 결합돼서 다이아몬드는 결국에 이제 고체인데 아주 조용한 마그네틱 필드 노이즈가 아주 없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호스팅 머티리얼이라서 다이아몬드 내에 존재하는 컬러 센터들의 스핀이 이제 사용을 하기가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직접 연구한 주제는 결국 이 ND 센터랑 포노 스트레인을 통해서 커플링하는 것이었는데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ND 센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이제 스핀 썸 레벨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줌인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여기 그려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디제너레이트에서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고 0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외부에서 인가를 하게 되면 디만 스플리팅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0과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의 페어를 만들어서 큐빗을 인코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트레인을 가했을 때 여기 스핀의 해밀토니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은 다소 복잡한 식이 되는데요. 여기는 텀들은 왼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복잡한데 그 이유는 이제 스트레인이란 게 결국에는 텐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 스트레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NB 센터의 나이트로젠과 베이컨치 사이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 축을 정하게 되고 이 축을 따라서 이제 동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 그것을 MA1이라 하고 횡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 그걸 MEX나 MEY로 이렇게 그룹 시어리를 이용하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MA1의 경우에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MEX, MEY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이 양자 상태 간의 믹싱을 하는 텀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연구에서 사용했던 텀은 MA1입니다. 이 파라메트릭 커플링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준위를 조절하는 그런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인을 이용을 하려면 결국 다이아몬드 고체의 자체의 변형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쓰인 것이 MEMS 기술입니다. 그래서 MEMS 기술을 이용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서스펜디드 스트럭처, 이것을 MEMS에서는 캔틸리버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만든 다음에 진동을 가하게 되면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내부에 묻혀있는 MB 센터가 그런 스트레인을 겪게 되고 그 스트레인이 이제 스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실험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제 MEMS 다이아몬드 이제 MEMS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포함해 봤습니다. 이제 MEMS 기술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이크론 미터 스케일의 어떤 두께나 어떤 단위가 들어가는 이제 것을 MEMS 혹은 이제 그보다 작아진 MEMS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것을 공정을 하려면 사실 다이아몬드에서 공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했던 연구실이 다이아몬드 공정의 이제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실이었는데요. 그 연구실에서 제가 사용하던 방법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MEMS 공정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방막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스케일 두께의 그런 웨이퍼가 필요한데 다이아몬드의 문제점은 그런 웨이퍼를 만드는 기술이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실 자체에서 그런 방막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엘리먼트 6 같은 회사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얇은 다이아몬드 필름이 당시에 한 5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거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 정도가 되는 그거를 이제 잘 트랜스퍼를 해서 옥사이드 위에 올려놓고 이제 건조 식각을 하게 되면 마이크론 스케일로 이제 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막처럼 되고 거기에 기존에 하던 공정처럼 패턴도 하고 식각도 해서 다양한 소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디드 구조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아니면 나노포토닉스에 쓰이는 이런 구조도 오른쪽 밑에 있는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하던 방식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 기술이 이제 연구실 자체에서 개발돼서 그걸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한 방법은 패러데이 케이지 앵글 데이팅이라는 방법입니다. 기존 시각 건조, 시각 공정과 이제 유사한 형태인데, 보통 시각으로 이제 애칭을 할 때는 수직으로 이온들이 날아서 이제 수직으로 애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챔버 안에 패러데이 케이지를 작은 패러데이 케이지를 만들어서 넣고 그 안에 샘플을 위치시키게 되면 이 이온들이 날아오는 방향이 비스듬하게 바뀌게 되면서 애칭이 일어나는 방향도 비스듬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공정과 마스크 레이아웃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방막이 아닌 벌크 상태의 머티리얼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께가 1마이크론 이하인 서스펜디드 캔틸리버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맴수 소자를 만들고 또 이제 이 Q 팩터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공진기니까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요. 공진 주파수가 메가헤르츠 정도가 나왔었고 Q 팩터가 상온에서 10,000 정도가 측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캔틸리버 안에 MB 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건포클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과 같이 이제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MB 센터인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틸리버를 진동을 시키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쓴 구체적인 방법은 스핀 에코 메저먼트라고 불리는 이제 NMR에서 개발된 이제 흔히 쓰이는 방법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싱글 큐빗을 갖고 있는 블록 스피어 상의 양자 정보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래쪽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고요. MB 센터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에 있는 스핀 트리플렛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제 인코딩을 여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일단 스핀 제로 상태에서 한 다음에 파이 오버 2 펄스를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가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그 극에 있던 이제 블럭스피어상 극에 있던 양자 정보가 이제 적도상으로 이제 이제 퀀텀 스테이트 이퀄 슈퍼포지션이 되고요. 이것을 타오라는 시간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놔뒀을 때 이제 중첩된 상태에서 프리 에볼루션을 하게 되고 다시 파이 펄스를 마그네틱 필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180도 뒤집어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테이션을 하고 다시 타오만큼 이제 프리 에볼루션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파이 오버 2 펄스를 또 가합니다. 이게 결국에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이 프리 에볼루션을 하는 동안 페이즈 액퀴지션을 하게 되는데 그 페이즈를 얻은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지축상에 위치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파퓰레이션 정보가 되면서 측정을 해서 페이즈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XY 평면상에서 얻은 페이즈를. 이게 이제 스핀 에코 테크닉인데 제가 한 실험에서는 이 스핀 에코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계속해서 미케니컬 드라이브를 이제 쉴 새 없이 계속 레조넌스를 통해서 움직여 주었습니다. 움직여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스트레인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조가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이제 큐빗이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계속해서 이제 사이니소이들리 계속 변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 에볼루션을 하는 동안에 페이지를 얻는 게 결국에 이제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페이지가 얻는 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변조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계속 변조가 되고 결국에는 스핀 에코 측정을 통해서 얻는 시그널의 그 변조를 했던 그 동작이 이제 정보가 거기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실선이 되고 제가 한 실험은 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실선은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얻은 데이터에 핏을 하게 됩니다. 이 핏을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캔틸리버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두 개 사이 에너지가 바뀌는 정도가 얼마인지 모듈레이션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여기서부터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흔드는 정도의 세기를 달리하면서 같은 스핀 에코 실험을 반복하게 되면 왼쪽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핏을 할 때마다
변조하는 모듈레이션 뎁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흔드는 정도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모듈레이션 변조의 뎁스를 측정을 해서 이제 대응을 시키면 두 가지 물리량 간의 이제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선형적인 관계에 이제 이 슬롭을 취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요한 정보가 뭐냐 하면, 가장 최종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싱글 포논 커플링 레이트 G라는 건데요. 이게 물리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캔틸리버 안에 싱글 포논, 그러니까 H바 오메가 수준의 에너지를 인가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흔들리게 되는데, 이 흔들리는 것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MB 센터의 스핀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 스핀의 커플링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계산해서 도출해낸 숫자가 대충 그 싱글 포논 커플링 레이트 2Hz 정도가 되는데, 2Hz 정도 되는 숫자가 이제 어떤 숫자인지 그 의미를 판별하려면 이제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판별 기준이라는 게 캐비티 QED 필드에서 사용하는 코퍼러티비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트롱 커플링이랑 아주 비슷한 개념인데, 뭐냐면 여기 왼쪽에 C로 표현된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G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컨트롤하는 커플링 레이시고요. 커플링하는 속도고, 그러니까 대충 쉽게 생각하면 2Hz라고 하면 0.5초 만에 원하는 동작이 이제 스핀 슬립 같은 게 한번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를 뭘 해야 되냐 하면, 코헤런스를 잃어버리는 이제 속도를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린 시스템처럼 이제 레조네이터랑 이미터가 이제 결합된 이런 경우에는 잃어버리는 채널이 두 개입니다. 레조네이터랑 상관없이 스핀 자체가 이제 주변 마그네틱 필드 노이즈 때문에 낭자 정보를 읽는 그런 것을 이제 감마라고 표시를 했고요. 또 캐비티를 만들게 되면 캐비티에 포논이나 뭐 어떤 이제 인터랙션 하는 그런 광자가 그런 이제 그런 게 갇혀 있으면 포논이 이제 새어 나가게 됩니다. 캐비티로부터. 그것이 이제 Q 팩터랑 결국 같은 말인데, 그 새어 나가는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곱한 거랑 G를 스퀘어한 두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게 1을 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인터랙션이 양자 정보를 읽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소자를 구성해서 2Hz 정도를 하게 되면 C 값이 이게 아주 작게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그 이하로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돼서 이 정도로는 이제 유용한 양자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G 값을 그럼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G 값을 키우려면 그 해답은 사실 아주 간단한데요. G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같은 소자를 반복해서 작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싱글 포논을 작은 소자 안에 가두게 되면 이제 볼륨이 작은데 같은 에너지가 갇혀 있으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가 커지니까 싱글 포논 커플링 레이시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돼서 G 값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디바이스 성능을 낮게 만들려면 이 같이 비교해야 되는 텀인 카파나 감마 같은 텀이 원래 수준의 성능이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파 같은 경우에는 미케니컬 Q 팩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작게 만들면 보통 MEMS에서 소자를 작게 만들면 Q 팩터 유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Q 팩터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소자에 저장된 에너지 대비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에너지, 이거의 이제 비율이 이제 Q 팩터인데, MEMS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레저네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저장된 에너지는 이제 어떤 고체 안에 변형을 통해서 이제 변형된 것이 이제 스프링에 들어가 있는 변형된 그 에너지가 이제 저장된 에너지에 해당하고, 이제 에너지를 잃는 메커니즘은 엄청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서피스 로스 이런 게 있습니다. 서피스에서 이제 각종 다양한 이유로 이제 에너지가 로스가 생기는 것인데, 이제 디바이스 크기를 계속 줄이게 되면 이제 surface to 볼륨 레이쇼 같은 게 커지면서 이제 surface가 이제 볼륨에 저장된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surface 그 이제 두 개의 레이쇼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surface loss가 이제 도미넌트해지면서 Q 팩터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B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작은 소자 안에 들어있으면 생기는 문제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소자처럼 이제 식각을 하게 되면, 식각하면 표면이 이제 보통 좋지가 않습니다. 식각된 표면은 댕글링 보드 이런 것도 많고 각종 다양한 이제 찰지 트랩 같은 것도 생기기가 쉽고 해서 많은 노이즈의 요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게 만들수록 MB 센터가 그런 식각된 표면과 가까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벌크 샘플에 비해서 코렌스 타임을 측정해 보면 똑같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작은 소자에서 MB 센터의 스핀 코렌스 타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MB 센터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스핀으로 이제 스핀을 스트레인을 통해서 스트롱 커플링을 만들고 코어퍼티비티를 높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대안이 뭘까 이제 당시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라는 새로운 이제 같은 다이아몬드 컬러 센터인데 다른 유형의 컬러 센터가 좀 연구가 당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는 다양한 좋은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MB 센터 대비 다른 점이 뭐냐면, 나이트로전 베이컨시 대신에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가고 실리콘의 위치가 나이트로전과는 달리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특성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실리콘 베이컨시의 장점은 지로 포논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뾰족한 건데, 이제 이게 클수록 양자 정보 활용에 유리한데 지로 포논 라인이 크다는 좋은 특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간 에미션을 관찰을 했을 때 비교적 다른 에미터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사실은 이 실리콘 베이컨시의 구조랑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와 같은 이 구조를 이제 그룹 시어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이것을 D3D 시메트리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D3D 시메트리가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가 뭐냐 하면 DC 스타크 이펙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 베이컨시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줬을 때 에미션하는 웨이브랭스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MB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D3D가 아니라 C3D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트로전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카본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래서 이제 시메트리가 달라서 그 경우에는 DC 스타크 이펙트가 있고 주변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에미션하는 웨이브랭스가 바뀝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나쁜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주변에 차지 트랩 같은 게 있어서 자꾸 일렉트릭 필드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면 MB 센터의 에미션이 자꾸 이렇게 막 바뀌고 뛰고 이런 불안정한 이런 식의 그림에서 오른쪽 밑 그림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베이컨시는 똑같은 소자를 만들어 놔도 그런 스트라이크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작이 비교적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베이컨시의 장점, MB 센터에 비해 이제 고유의 장점을 가진 시스템이었고요. 대신에 또 단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재밌는 게 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단점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실리콘 베이컨시의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다이아몬드 안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런 고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미터가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인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 환경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미션하는 웨이브랭스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응용의 경우에 에미션 웨이브랭스가 이제 똑같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쓰려면 튜닝을 해서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ND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크 이펙트가 있어서 이제 캐패시터를 주변에 구성해 놓고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도 튜닝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실리콘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크 이펙트가 없어서 MB 센터에 하는 것처럼 따라해서는 그게 튜닝을 해서 두 개 웨이브랭스 맞출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온에서 당시에 실리콘 베이컨시의 스핀을 이제 큐빗으로 만들어서 코렌스 타임을 측정을 해봤는데, 코렌스 타임이 MB 센터에 비해서 똑같은 다이아몬드 환경인데도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T2 스타란 걸 이제 코렌스 타임을 쟀는데 이제 40 나노세컨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아무튼 T2 스타 당시에 측정된 게 MB 센터는 룸 템퍼처에서도 마이크론 세컨이 나오는데,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는 4켈빈으로 내려도 이제 40 나노세컨으로 작게 나와서 이제 이것을 실험으로 측정을 하고 나서 당시에
물리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던 게 thermal noise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4켈빈으로 내리더라도 4켈빈이면 거기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80GHz 정도인데,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80GHz 이하의 어쿠스틱 포논이 thermal 포논이 이제 다이아몬드 내에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이 thermal 포논들이 돌아다니면서 실리콘 베이컨실에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이제 코어런스를 이제 디코런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점, 튜닝이 안 되고 또 이제 코렌스 타임이 짧은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논의 센서티브한 시스템을 이제 역으로 활용해서 MEMS를 소자를 구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트레스를 인공적으로 주고 그걸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리콘 베이컨 씨는 제가 연구하기 전에 있던 결과는 보면 이제 앙상블을 측정한 실험이 있었는데, 당시 스트레스를 주고 에미션하는 웨이브랭스를 측정을 했었는데, 이 실험 결과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줬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는 시스템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연구는 이 앙상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싱글 실리콘 베이컨 씨를 MEMS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MEMS 소자의 장점은 개별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르게 다 줄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MEMS 소자를 만들어서 실리콘 베이컨 씨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EMS 소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MEMS 소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위한 슬라이드를 여기 준비했는데요. 이제 결국의 개념은 뭐냐 하면 기계 소자를 만들어서 뭘 움직이는데 스케일을 마이크론이나 마이크론보다 작게 만들고, 그리고 이걸 전기를 줘서 그 움직임을 이제 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MEMS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사용하는 응용 사례를 보면 센서나 액추에이터나 트랜스듀서가 많이 쓰이고 있고, 뭐 프로젝터라든가 가속도 센서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실리콘 같이 방막이 있는 웨이퍼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로 이제 벌크밖에 샘플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글 대칭을 해야 되고,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던 시점에서는 저희 연구실 공정이 더 개발이 돼서 새로운 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제너레이션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은 상당히 재밌고 거의 모든 물질에 응용 가능한 게 이제 아이온 밀링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깎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피지컬 스퍼터링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놓을 때 이제 직각으로 안 놓고 이제 비스듬하게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깎는 동안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이 식각이 되는 게 아까 페러데이 케이지 앵글 대칭 비슷하게 옆에서 날아와서 깎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MEMS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옵티컬 디바이스라든가 MEMS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 방법을 쓰고 주변에 캐패시터를 이제 공정을 따로 했습니다. 여기 밝은 부분이 캐패시터인데요. 캐패시터를 만들고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제 캔틸리버를 마음대로 굽힐 수가 있습니다. 굽힐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옵티컬 스펙트로스코피 실험을 해야 되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창문을 하나 내서 여기서 레이저를 쏘고 플로레센 시그널을 이쪽을 통해서 얻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리콘 베이컨 씨를 이제 또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커스드 아이온 빔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수십 나노미터 위치의 프리시전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실리콘 베이컨 씨의 스트레스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제 실리콘 베이컨 씨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는 이제 왼쪽 제가 소개를 하자면 여기 왼쪽의 그림과 같이 바닥 상태 2개, 들뜬 상태 2개 오비탈이 있고, 그 조합에 인해서 트랜지션이 이제 4개가 나오고, 이 스펙트럼을 보면서 전자 구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제 튜닝이 하면 튜닝이 잘 되나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의 종류를 뭘 주냐에 따라서 이제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바뀌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를 인가해서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아래 그림처럼 봤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튜닝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많이 돼서 이제 인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으로 되어 있는 그 어떤 이미터 2개 간에도
충분히 이제 볼티지를 줘서 두 개를 겹치는 정도로 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아래쪽에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오비털이 두 개가 갈라져 있는 범위가 한 50GHz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오비털들을 믹싱을 하면서 차이를 벌릴 수가 있는데 50GHz에서 출발해서 테라헤르츠 수준으로 벌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다음에 수행한 실험은 큐빗의 코어런스 타임이 바뀌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멀 포논이 이 코어런스를 방해하는 요소의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의 외부 B필드를 주게 되면 기만 스플리팅으로 스핀들이 갈리게 되고, 이제 그 제일 아래쪽에 스핀의 이제 페어를 이용해 스핀 큐빗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오비털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GHz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GHz 덜멀 포논이 레조넌 포논들이 자꾸 들어와서 흡수가 되면서 이것을 위쪽으로 트랜지션을 만들게 되면서 그게 코어런스를 이제 다 잃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가 만든 소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 두 개 사이의 간격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50GHz에서 그 수십 배를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이걸 1THz 정도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 파란색 커브를 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덜멀 포논의 이제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덜멀 포논이 레조넌 덜멀 포논 개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간격을 벌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이 코어런스를 이제 줄이는 요소가 맞다면 코어런스 타임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실험은 이제 CPT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코어런스 타임을 쟀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함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CPT는 아무튼 레이저를 이용해서 코어런스 타임을 잴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고, 이런 식의 시그널을 얻게 되고, 이 중간에 있는 딥의 폭을 보게 되면 코어런스 타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오비탈 두 개 간의 간격을 이제 88에서 460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 폭을 보게 되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게 의미하는 게 코어런스 타임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 제가 가진 샘플에 그 주변에 다른 스핀이 있어서 두 개가 다이폴 커플링을 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이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스플리팅을 늘리게 되면 이제 CPT 라이미스 폭이 점점 작아지다가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의 이유를 또 이제 탐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이유는 이제 다른 제 옆 연구실의 다른 그룹의 이제 동료들이 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었는데,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멀 포논이 점점 줄어서 그런 것이었고, 여기서 세츄레이션 된 이유는 제가 쓴 다이아몬드 샘플에 카본 13이 이제 1% 정도 다이아몬드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샘플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100mK 켈빈에서 실험을 해도 비슷한 수준의 T2 스타 타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샘플 자체에 이제 다음에 이제 코어런스 타임을 제한하는 요소가 이제 덜멀 포논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카본 13이었는데, 그 샘플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제한이 서츄레이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연구의 확장으로 제가 한 게 이 스핀을 만들었을 때 포논이랑 인터페이스를 시키면 반응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반응성이 나이트로젠 베이컨시 스핀 대비 이제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0배 정도 좋다는 것이 실리콘 결론이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 고유의 이제 전자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이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KBT QED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포논과 싱글 포논 레벨에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다른 퀀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왜 유용한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싱글 포톤 레벨에서 이제 스핀을 뒤집으려고 하면 보통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보어 마그네톤으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KBT 엔지니어링이 아무리 잘해도 이게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B필드를 써서 이제 스핀을 조작하는 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포논을 써서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스핀 오비트 커플링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면 이제 포논을 이용해서 오비터를 이제 모듈레이션 줘서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스핀을 뒤집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숫자가 좀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한 실험은 이제 싱글 포논 레벨은 아니고 클래시컬 레벨에서 이런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라는 소자를 만들어서 스핀을 이제 실리콘 베이컨스 스핀을 라비 오실레이션이라던가 램지 인터페로미터라는 아주 표준적인 스핀을 블락스피어 싱글 큐빗을 조작하는 실험을 이렇게 해봤고요. 잘 됐습니다. 클래시컬하게 드라이빙 하는 건 잘 됐고, 이제 이 연구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런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슈퍼컨덕팅 큐빗을 싱글 포논 레벨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든 연구가 이제 작년에 발표된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실리콘 베이컨시를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궁극적으로 이제 양자 정보는 슈퍼컨덕팅 큐빗 처리를 하고 포논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양자 정보를 오래 저장할 때는 실리콘 베이컨시로 보내는 등 이런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캐비티 QED 시스템과 채널을 만들려면 다양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캐비티를 만드는 것도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용으로 만들려면 왼쪽 아래 그림처럼,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이제 기존의 나노포토닉스에서 존재했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에 되는지 이제 작은 모드 볼륨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시도해본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뭐 채널 같은 것도 슈퍼 컨덕팅 큐빗에서 쓰는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의 이제 크기는 100 마이크론 정도인데, 이쪽 실리콘 베이컨시에서 이제 작은 캐비티의 인터페이스를 지키려면 1 마이크론이나 그 이하로 좀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딩 스트럭처나 테이퍼링 스트럭처를 엔지니어링을 잘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오른쪽 아래에 제가 이제 비전을 제시해놨는데, 이런 식의 복합적인 디바이스를 만들면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손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3개 있는데요, 총. 네네. 예, 실리콘 29으로 핵스핀 쓰시나요? 이 질문부터 차례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실리콘 29 핵스핀을 쓰는 연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았고요. 사실은 하면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뭐지? 28을 썼는데, 제가 그 포커스드 아이오 빔이라는 걸로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요, 29이 사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위원소를 제어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는 29이 안 되는 걸로 최대한 29 줄여서 28만 갖고 이제 실험했었고요. 29이 그거를 이제 원하면 따로 이제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데, 연구를 하면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영 교수님 질문은 이제 좀 더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 베이컨시랑 나이트로젠 베이컨시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일렉트로닉 스트럭처가 상당히 복잡한 에너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실리콘 베이컨시보다도.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보면 바닥 상태가 실리콘 베이컨시의 경우에는 오비탈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떨어져 있는 게 2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2개가 이제 작은 간격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스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스트레인에 대한 반응성이 좋다고 했는데, 그거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근거리에 있는 두 오비털이 잘 섞여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앰비센터의 경우에는 그라운드 스트레이트 오비털이 이제 스핀 썸 레벨인 3개가 있는데, 그라운드 스트레이트 자체 오비털 자체는 1개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근거리에 있는 오비탈끼리 이제 섞이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앰비센터는 반응성이 작은 거고요. 이제
보통 이거를 퍼터베이션 티어리로 이제 다루게 되면 오비탈이 섞이게 될 때 이제 에너지 차이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것끼리 섞이면 이제 반응성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방막을 산화 방막이로 패턴 트랜스 방법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거를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봤었는데,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지, 약간 장인의 손기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패턴 몇십 마이크론짜리 샘플을 이제 받으면 이제 크기가 보통 이제 막 큰 거를 안 주고 2, 3mm짜리를 주고, 두께는 아무리 얇게 해도 회사에서 주던 게 한 50 마이크론 정도를 50, 30 마이크론 정도를 주는데, 그 정도만 되면 이제 종이장처럼 얇아서 트위저로 건드리는 순간 이게 조각이 나는 정도로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 샘플을 애초부터 이제 액체에 담굽니다. 그러면 액체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이거를 이제 이제 액체에 이 방막을 넣어놓고 이제 트위저로 건들지를 않습니다. 건들지를 않고 물 안에 있는 상태로 뭐 각종 이제 샘플 깨끗하게 만드는 공정을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물에 넣었다가 이제 옥사이드 깨끗하게 준비된 샘플 위에 그 물을 그냥 붓습니다. 부으면 이게 이제 샘플이 이제 물하고 같이 떠내려가서 그 샘플 위에 안착을 하는데, 그거를 조심해서 말리게 되면 물이 마르면서 그냥 그게 반데르발스 포르스 때문인지 그냥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SOI A4처럼 비슷하게 되고요. 포논 커플링의 세기는 이상 교수님 지금 하신 질문은 커플링 세기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 그 그림에서 보면 그림을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게 되면 사실 뭐 이거는 아주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오른쪽은 일렉트릭 다이폴이고 왼쪽은 마그네틱 모먼트라서 공정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렉트론 스핀이 여기 있습니다. 볼 마그네톤이 여기 있는데, 이 숫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숫자를 갖고 마그네틱 필드로 스트롱 커플링을 만들려면 캐비티 Q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회하는 스핀 올빗 커플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더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이제 실리콘 베이컨시로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그게 현실적인 숫자로 스트롱 커플링이 될 수 있게 나옵니다. 제 논문의 결론이 그거였는데, 제가 알기로 마그네틱 필드로 같은 거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오더가 한 3, 4개는 이제 스트롱 커플링에 현실적인 숫자를 넣으면 3, 4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는 이제 1000배, 10,000배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마지막에 예, 그게 이진구 교수님 주신 질문은 설페이스 포논과 조세슨 큐비스 커플링 초전도. 제가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조셉슨 큐빗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진구 교수님 뭐 설명을 더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손익 교수님. 예. 다른 거 아니고 서피스 포론이 결국은 이제 그 서멀 이펙트가 있으니까 서피스 포론이 소멸되는 순간에 결국은 그 서브스트레이트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예,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인용한 논문에서는요, 이게 싱글 포논 랩에서 실험을 해서 그 에너지를 싱글 포논만 보내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싱글 포논 자체가 이제 어떤 형태로 가냐 하면, 이게 커플링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피에조 머티리얼이 들어가서요, 그 서피스 어쿠스틱 웹이 아니라 사실 폴레리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케니컬 진동이랑
일렉트릭 필드, 피에조 일렉트리시티 때문에 미케니컬 진동이랑 일렉트릭 필드 웨이브가 두 개가 섞여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싱글 퀀텀 레벨로 에너지를 보내면 그 자체가 이제 투 레벨 시스템이 그냥 흡수가 되거나 방출이 흡수가 되고 나중에 이거를 또 조작을 하면 방출을 해서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로 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아무튼 포논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기도 하는 그런 아무튼 컨트롤하지만은 그 예. 큐빅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 개의 큐빅과 그 포논과 인터랙션을 시킨다면 여러 개의 포논들이 사용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포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트랜스듀서로 회수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예. 회수되지 않은 경우들은 결국 서브스트레이트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게 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셉슨 큐빅에도 사용될 수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예. 기능들을 펑션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그러니까 포논이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열을 만든다는 건 이제 주위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포논이란 건 결국엔 이제 썰멀 베스로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어쿠스틱 모드가 엄청나게 많은데 글로 자꾸 흘러 들어가서 포논이 거기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랑 비슷한데요. 예, 이제 그게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포논만 싱글 레벨에서는 이제 제어를 잘 할 수 있게 가이딩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포논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게 하는 이런 연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연구를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잘 연구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존에 제일 잘 되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 샘플링 좀 다르게 만듭니다. 이게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가 다르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의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샘플을 다르게 구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기존의 성능을 유지를 하면서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를 인가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